반복 강박. 프로이드는 아동의도리에서 볼 수 있는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요소, 전이에서 관찰되는 재현, 전쟁 신경증을 야기하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꿈과 강박적인 회상 등에서 발견되는 반복 현상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죽음 본능 이론을 세웠다. 또한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는 행동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프로이드는 쾌락 원리 너머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쾌한 기억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죽음 본능이라고 불렀다. 그는 반복 강박을 죽음 본능이 존재하는 증거로 간주했다. 사례, 아기와 시탈에 프로이드는 18개월 된 남자아기를 관찰하였다. 이 건강한 어린아이는 작은 물건들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방구석이나 침대 밑으로 던져버리곤 했는데 다시 찾아내서 집어 올리는 것을 즐기곤 했다. 아기는 이 놀이를 신나게 즐기면서 오오오 하는 소리를 길게 냈다. 그의 어머니와 관찰자는 그것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사라졌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독일어 포트라는 생각에 동의했다. 대상이 사라지는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이드는 이 게임의 배후에 아이가 성취해야만 하는 중요한 정서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이의 위대한 문화적 성취, 즉 본능적 만족을 포기하고 심한 저항 없이 엄마가 떠나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프로이드는 아이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에 동의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이 게임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는 것을 쾌락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 많은 논쟁 후에 프로이드는 정신 안에는 쾌락 원리를 능가하는 반복 강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죽음 본능의 표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프로이드는 다른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숙고했다.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루려는 시도인데 주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그는 인상 자료와 일상적인 삶이 수동적인 반복 경험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이유로 이 가설을 표기했다. 그리고 죽음 본능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적절히 내딛지 못했고 죽음 본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인상적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프로이드가 이 죽음 본능 이론을 세웠지만 본인이 임상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 논쟁을 가라앉힐 만큼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임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죽음 본능을 입증해내는 것은 어렵다고 봤는데 이런 프로이드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저자, 모든 종류의 공격성을 죽음 본능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설명이다. 비온이 지적했듯이 원시적 좌절 상태에서 볼 수 있는 1차적 공격성은 그 성질이 다른 것일 수 있다. 자살과 같은 자기 진양적인 공격성은 다양한 동기들로부터 올 수 있다.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존을 부인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의 나쁜 부분들로부터 타자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 본능은 이런 활동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쾌락 원리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드는 그것이 인상에서 침묵 상태에 있다고 간주했다. 때문에 분석가는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대신에 죽음 본능이 반복 과정 자체, 전이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이드는 죽음 본능은 침묵 상태에 있다고 간주했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가 임상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임상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건 전이죠.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관계들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 체험했던 경험들을 또다시
체험하는 이런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부분, 이런 과정 속에 죽음 본능이 있다고 봤는데 다른 모습, 구체적인 어떤 죽음 본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프로이드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 상태에 있다고 오히려 봤어요. 그게 멜라니 클라인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임상에서 드러난 죽음 본능.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초기 형태의 초자아가 지닌 극단적 원시성은 자기 지향적인 공격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피터의 자료는 폭력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지배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달에 피터의 못된 성향. 피터는 머리가 억제되어 있고 다루기 힘든 3세 9개월 된 아이였다. 그는 자기 자신과 어린 동생을 나타내는 2개의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했다. 그들은 못된 짓을 하여 엄마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와서 그들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떠나갈 것이다. 이 놀이는 못된 짓을 하여 벌을 받는다는 내용과 자신은 나쁘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피해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두 아이는 다시 나쁜 짓을 하고 다시 벌을 받는 순환을 반복했다. 결국 벌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강해지자 그들은 엄마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인형을 처형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칼로 잘라서 먹었다. 비록 벌을 받긴 했지만 그 벌이 아이로 하여금 나쁜 짓을 계속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포와 처벌의 순환이 너무 박해적이어서 피터는 처벌한 인물을 공격하게 된다. 결국 그는 동생과 함께 벌을 주는 사람이 엄마를 파괴한다. 우리는 또한 공격성이 먹는 것과 관련된 후광기 환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 논리에서 아버지는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간주되는데 그 역시 매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도륙되며 먹힘을 당한다. 이제 두 아이는 행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벌 주는 부모를 파괴하려는 이 시도는 처벌과 나쁜 짓의 끝없는 순환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아주 강한 불안이 발생했고 죽임을 당한 부모가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불안이 엄습하자 어린 소녀는 그 두 인형을 부모가 찾지 못하도록 소파 밑에 숨겼다. 아버지와 엄마는 그 두 인형을 찾아냈는데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잘랐고 엄마는 동생의 머리를 잘랐다. 이번에는 소년과 그의 동생이 요리되어 잡아먹혔다. 여기에서 공격성과 편집적 불안이 점점 강해지는 편집적 순환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 클라인은 빈번히 그녀의 어린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녀의 설명에서 공격성과 편집적 불안은 발달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난폭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임상적으로 유아가 죽음 본능에서 오는 자기 지향적인 공격성을 외제화하여 다루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임상에서 침묵하는 것으로 보았던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과는 대조적으로 클라인이 본 죽음 본능은 요란한 것이었다. 생의 초기에 존재하는 1차적 공격성은 죽음 본능에 대한 임상적 증거로 간주되었다. 초자아는 자기 지향적인 공격성을 대상에게로 투사하는 데 있다고 간주되었다. 투사된 공격성이 내사되어 자기에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초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죽음 본능을 임상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는 1957년에 시기심은 죽음을 향한 1차적 충동에 가깝다고 한 클라인의 주장에서 왔다.